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 작가 마키림의 소설 불륜 감별사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듣는 순간 알아차리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맞아요. 미스터리 로맨스 소설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불륜의 해석은 일반적이지 않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잘 구성된 매력적인 이야기여서 책의 첫 장을 연 순간 에필로그까지 단숨에 읽혀지더군요. 올 여름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 책을 그래서 여러분께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 2장 중에 새 챕터를 골라보았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 작은 활력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펴낸 곳 바이북스 지은이 마키림 불륜 감별사. 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겐 식품회사 기획팀에서 같이 일하는 그란시나와 야니 존스는 미아쇼라는 조직의 요원으로 부업을 합니다. 미아쇼의 목적은 사랑하고 있는 자들의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상대와 가끔 다투거나 대립 또는 불화의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격한 감정에 몰입하여 끝내 헤어지게 되는데 이 이별이 확정되면 그것에 관여했던 미아쇼 요원은 $1,000를 받게 됩니다. 금전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아쇼 요원은 불만 없이 일했습니다. 미아쇼 요원 다수가 처리하는 일을 코메디토라고 부르며 코메디토가 시작되면 최소 2명 이상이 같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일을 주는 중간 간부는 미로 여행사 본부장 에릭 영입니다. 그런데 미아쇼 요원 도톤보와 그란시나 야니 존스가 같이 맡은 임무에서 일이 뒤틀려 제라드 스미스란 사람이 총에 맞은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2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인 리암 마티네즈가 현장에 불려가고 이 사건의 담당 형사 제임스 가르시아는 후배 지미 등과 함께 사건의 해결을 위해 여러 정황을 추적하게 됩니다. 제2장 윤술. 햇빛이나 달빛의 영향을 받아 잔물결이 반짝임. 9번째. 시원한 물줄기가 온몸을 적셨다. 머리를 감았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었다. 오랜만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묶었다. 곧 있을 무도회 준비를 위해서다. 오늘따라 화장이 잘 먹혔다. 마스카라도 예쁘게 올라갔다. 야니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다. 그와 보낸 시간을 통해 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돈에 집착하는 괴물로 살았을 것이다. 돈이 주는 자유는 분명 있었다. 나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왔다. 어릴 적 어머니는 이왕이면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라고 말했다. 젊었을 때 어머니 선택은 돈이 아닌 아버지였지만 사랑만으로 버티기엔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 한때 사랑이 최고라고 난 믿었지만 미아쇼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렸다. 하지만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였다. 사랑의 기억과 이별의 아픔을 돈으로 덮으려 했다. 야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조사실에서 많이 울었을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경찰서 지하구치소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얼 생각하고 있을까?
쇠창살 안에 갇혀 있어도 사랑하는 리에르 킴을 위해 해냈다는 뿌듯함을 안고 있을 것이다. 조금 전 리에르가 경찰서로 가 자신이 살인범이라고 자수했다는 지미의 연락을 받았다. 야니는 리에르를 위해, 리에르는 야니를 위해 서로가 살인범이라 주장하며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이다. 거울 속 내가 보였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런 괴물도 사랑할 수 있을까? 돈에 미친 괴물이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사랑일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랑. 서러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스카라가 눈물과 함께 볼을 타고 내렸다. 목걸이 닛을 꺼내어 목에 걸었다. 거울에 비친 닛 색깔이 이상했다. 닛을 들어보았다. 색깔이 변해 있었다. 검정색.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해 있었다. 순간 멍해져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목걸이 닛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것을 한 사람이 키오 라이마인데 이 소설 속에서 키오 라이마는 사랑하는 강도가 무척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멈췄던 눈물이 다시 활칵 쏟아졌다. 나는 화장대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야니, 당신 덕분이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어. 진심으로 고마워. 10번째. 마로이 경찰서에 도착했다. 토론의 산에서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지미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선배, 리에르 킴이 자수하려 왔어요. 자신이 제라드 스미스를 죽였다고 했어요. 신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모든 상황을 던져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신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하나였다. 차에서 내려 경찰서 현관으로 걸어갔다. 제임스 가르시아 형사를 찾아왔다고 말하자 형사과로 안내해 주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황금색 긴 머리, 도톰한 입술에 빨간색 립스틱, 딱 붙은 원피스, 날씬한 몸매, 굽이 높은 구두, 남자라면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매력적인 여성으로 나는 변해 있었다. 제임스 자리 앞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잠시 후 제임스가 뛰어왔다. 죄송합니다. 조사 중이라 늦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가르시아 형사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형사님. 가볍게 웃으며 제임스가 대답했다. 하하, 저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 시간 되나요? 지금 저도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만. 서글서글한 눈매에 웃을 때 살짝 주름지는 제임스는 소피아와 헤어진 사람이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제임스 이별에는 내가 관여했었다. 크랑비나 호텔 살인사건 제보를 할까 하고 왔어요. 네? 호텔 살인사건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제임스가 수첩을 꺼내다 말고 노트북을 열었다. 그랑비나 호텔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 사건 지금 조사 중이고 용의자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만 말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저를 절대 믿어주셔야 해요. 믿지 않으면 이 사건 범인은 잡을 수 없어요. 제임스가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다. 믿습니다. 믿을 테니 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용의자에게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말이죠. 저를 믿고 말씀해 주세요. 범인은 조사받고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트북을 향해 있던 제임스 시선이 나를 향했다. 누가 조사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형사님,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범인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분증 먼저 보여주십시오. 신원 확인을 먼저 하고 사건 관련 제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건네자 의심스러운 눈으로 내 얼굴과 노트북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사건 범인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제임스 뒤에 서서 지켜보는 형사가 많았다. 형사님 밖으로 나갈까요?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형사님 부탁이 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주세요. 목소리요? 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어요. 내가 제임스 쪽으로 다가가자 그도 다가왔다. 나는 제임스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이 있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 듯 제임스 입이 삐죽 나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더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시죠. 대신 목소리는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제임스가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나도 의자를 바짝 당겼다. 이제 말씀해 보세요. 죽은 자는 제라드 스미스가 아닙니다. 네? 제라드 스미스가 아니라고요? 하하, 사망자 신원조회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CSI 감시 결과가 나왔고요. 얼굴도 일치했습니다.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제임스가 상체를 뒤로 젖히며 물러났다. 내 말을 믿지 않겠다는 일종의 신호였다. 예상한 반응이기 때문에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건 어떨까요? 이번 사건 살인범은 미로 여행사 본부장 에릭 영입니다. 에릭이란 이름을 들은 제임스 표정이 굳어졌다. 나를 뚫어져라 보던 그가 헛기침을 했다. 에릭이 범인이라고요? 증거 있어요? 나는 자료를 넣은 가방을 건넸다. 열어보지 마세요. 제가 형사님과 일이 다 끝난 다음 확인하면 됩니다. 제임스가 가방을 책상 서랍 안에 넣고 열쇠를 채웠다. 가방 안에 모든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혹시 호텔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실종? 있었습니다. 호텔 경비를 담당했던 직원인데요. 외부 보안업체 직원이어서 조사 대상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텔 사고 이후 귀가를 며칠째 하고 있지 않다는 가족 신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나는 더 가까이 제임스에게 다가갔다. 절 믿으세요, 형사님? 믿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병원 안치실에 있는 사람이 실종된 보안업체 직원입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심하는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CSI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꾸 이러시면 저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단호한 표정의 제임스가 담배를 물었다. 담배를 깊게 한 모금 피우며 신경질적으로 종이컵에 재를 털었다. 그의 태도와 눈빛은 더 이상 믿지 않을 태세였다. 그럼 시간을 주세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닌가요? 저와 병원에 함께 가시죠. 제임스가 짜증난 표정으로 담배를 피웠다. 우리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일어나시죠. 그의 완강한 표정과 말투는 대화를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 같았다.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를 뒤집는 내 얘기는 설득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제임스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다. 제임스 뒤에서 지켜보던 형사 시선도 함께 움직였다. 나는 그의 귀를 씹어먹을 듯 강하게 속삭였다. 제임스 씨, 중요한 증거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 받아먹어? 제기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세상에 넘치고 넘쳐. 형사인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뭐야? 형사하는 일이라는 게 고작 CSI 결과야? 당신 눈깔로 직접 보고 확인하라고 하는데도 못 알아쳐먹어? 나는 야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난 그를 지켜야 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진정한 사랑 단 한 번의 경험도 못하게 내가 만들어줄 수도 있어. 이 빌어먹을. 나는 꽉 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으며 제임스를 노려봤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내 얘기를 믿지 않고 있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뚫어져라 그를 쳐다보았다.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던 그가 책상을 가볍게 치며 일어났다.
그럼 같이 가시죠. 믿어보겠습니다. 이때 지미가 들어왔다. 반가웠지만 아는 체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어디 가세요, 선배?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일단 대기하고 있어. 미안해,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네, 알겠습니다. 제임스가 재킷을 들었고 나는 뒤를 따라 나섰다. 11번째. 제임스가 운전하는 SUV 차량이 마로히 병원을 향했다. 나는 주수석에 앉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민했다. 어떻게 설명해서 안치실까지 가야 할지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려보았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지금 떠들어봤자 경찰서에서 했던 얘기 반복만 될 것이다. 제임스에게 직접 보여줘야 믿을 것이라 생각했다. 신호에 걸려 잠시 대기했다. 나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담배 하나 정도는 괜찮죠? 이미 피우고 있으면서 양해를 구하는 건 예의가 아닌 듯합니다. 제임스가 웃으며 뒷자리에 있던 잿더리를 나에게 주었다. 진정한 사랑 못하게 하겠다고 다짜고짜 말씀하시던데 말투와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라도 들어볼 수 있나요? 멋쩍게 웃는 제임스 입에 내가 피던 담배를 물려주었다. 그가 어색하게 담배를 물었다. 나는 담배 하나를 더 꺼내어 불을 붙였다. 제임스를 소피아와 헤어지게 한 사람으로서 나는 미안해졌다. 소피아와 이별 후 제임스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에 반응한 그를 보며 지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형사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네, 사랑하는 사람.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담배 연기가 차 안을 가득 메우자 그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몸을 감쌌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정신이 맑아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전방만 바라보며 운전했다. 형사님 봤어요? 뭘요? 창문을 열자마자 날아가 버리는 담배 연기요. 저녁이라 공기가 시원하고 좋네요. 이런 날에 퇴근도 못하고 일하는 것이. 사라질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사랑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빨간 신호에 차가 멈춰섰다. 그가 나를 바라봤지만 모른 척했다. 뭐가 사라진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아끼고 지키지 않으면 담배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나는 그가 진심으로 믿어주길 바랐다. 신호가 푸른색으로 바뀌자 그는 다시 앞을 바라보며 운전했다. 동의합니다. 사랑이 어렵죠. 형사님,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뭘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각자 행복 안에 어떤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사랑해서 행복한 사람, 돈 많이 벌어 행복한 사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사람,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살고 있어요. 나는 담배를 다시 하나 물었다. 야니가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건가요? 사랑 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이 보였다. 병실 불빛은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직업이요? 저는 불륜 감별사입니다. 불륜 감별사? 네, 불륜 감별사. 그런 직업도 있나요?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죠. 시험에 통과하면 사랑을 지속할 수 있어요. 저는 통과 못한 사람 덕분에 돈을 벌고 있으니 직업인 셈이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재밌는 직업이네요. 형사님, 불륜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것을 뜻해요. 사랑한다 말만 하고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도리에서 벗어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감별해내고 있어요. 세상엔 형사님이나 제가 모르는 일은 많고 많아요. 불륜 의미가 확장된 느낌이네요. 하하.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일이 끝나면 전부 말할게요. 늦은 시간이라 병원 로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제임스가 안내 데스크로 가서 담당자를 호출했다.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왔고 안내를 해주었다. 시신이 있는 곳으로 향하던 중 나는 제임스 팔을 잡았다. 그가 걸음을 멈추었다. 형사님, 2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실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들어드리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병원을 함께 오며 신뢰가 쌓인 덕분일까. 제임스의 눈빛은 처음과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다. 첫 번째는 형사님과 저만 시신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함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 관계자와 함께 가는 것이 원칙인데요. 좋아요. 우리들만 들어갑시다. 나머지 하나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형사님을 신뢰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를 믿어주셔야 해요. 나는 제임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얘기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 팔을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아파요. 나도 모르게 그의 팔을 강하게 잡고 있었다. 그가 병원 관계자에게 다가가 설명하자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복도를 걸어 안치실로 향했다. 문 열고 들어가니 작은 냉장고를 겹겹이 쌓아놓은 듯한 시신함이 있었다. 번호를 확인하고 제라드 스미스라고 적혀있는 시신함 앞에 섰다. 그가 손잡이를 당기자 시신이 천천히 나왔다. 제라드 스미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과 시신 얼굴이 일치하죠? 지금은 형사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제 말이 맞다? 나는 설명을 하기 전 제임스에게 다가갔다. 가볍게 입술에 키스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설마 이런 행동을 하려고 우리들만 들어오자고 한 것은 아니죠? 형사님에게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길 빌었어요. 그가 입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지웠다. 형사님, 시신 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까 하는데 괜찮죠? 시신 안에 있는 물건요? 그의 눈이 빠르게 깜빡였다. 도대체 시신에서 뭘 꺼낸다는 것인지. 저를 믿어달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보는 것은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도 형사님에 대해 알고 있는 걸 말할게요. 비밀은 이미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저에 대해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소피아 조던 맞죠? 제임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소피아 이름에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니었다. 그녀를 어떻게 알았냐고 뒷조사했냐고 그는 묻지 않았다. 그냥 다 말해보세요. 믿기로 했으니까요. 나를 신뢰하는 것인지 이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차피 상관없었다. 야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 목걸이 보이세요? 자신의 목의 닛을 꺼내 제임스에게 보여주었다. 예쁘군요. 블랙 다이아몬드인가요? 푸른빛이었다가 최근에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검은색이 되어버린 닛을 목에 걸었다.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사람으로 모습이 바뀝니다. 모습이 바뀐다고요? 에이, 무슨. 제임스가 말이 안 된다며 웃어 넘기려 했다. 지금 당장 보여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라는 말에 그의 표정이 바뀌었고 팔짱을 낀 채 어서 해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신 안에 제가 보여준 목걸이가 있을 거예요. 저기 카메라가 보이죠? 카메라에 찍히면 안 되니까 형사님이 등지고 가려주셔야 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시신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임스가 천천히 자리를 옮기며 카메라를 등졌다.
자, 이제 해보세요. 믿어드리죠. 시체를 훼손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경우에는 바로 제지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놀라면 안 됩니다. 아셨죠? 키스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놀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먼저 시신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깊이 넣었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형사님, 절 도와주시겠어요? 시신 입을 더 찢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요. 시신 엉덩이에 손을 넣어주세요. 제가 보여드린 이 목걸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꺼내주세요. 네? 엉덩이에서 뭘 꺼낸다고요? 제임스 미간이 찌푸려졌다. 형사님, 시신 발견 당시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분명 엉덩이에 목걸이가 있을 겁니다. 부탁합니다. 당신 말한 목걸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엉덩이를 조금 들어 올린 후 제임스가 손가락을 넣었다. 그가 힘을 쓰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아 보였다. 내가 시신을 옆으로 고정시켜 주었다. 시신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제임스가 다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천천히 이리저리 움직이던 그의 손이 순간 멈추었다. 놀란 눈으로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찾은 것이다. 천천히 들어올린 그의 손에는 붉은 빛을 내는 목걸이 닛이 있었다. 에릭의 닛이었다. 야니를 죽이려 했던 계획이 틀어지자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제임스는 가지고 온 비닐에 조심스럽게 닛을 넣었다. 이때 시신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놀란 듯 움찔했다. 시신은 흔들리며 부풀었다 작아졌다를 반복했다.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 그의 눈은 커져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뚱뚱했던 제라드 스미스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변하고 있었다. 풍선처럼 부풀다 꺼지기를 수차례 반복했고 점점 날씬하게 변하고 있었다. 잠시 후 시신은 움직임을 멈추었다. 제임스가 믿기지 않은 듯 시신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시신 얼굴을 확인하고 몸 전체를 휴대폰으로 찍은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형사님, 이 사람이 바로 사고 당일 호텔 경비를 맡고 있던 보안업체 직원입니다. 사건 이후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죠. 그 실종된 직원이 죽은 것입니다. 제라드 스미스가 아닙니다. 제임스는 대꾸하지 않았다. 시신과 내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현실과 꿈을 분간하려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이성적으로 지켜봐준 대단한 사람이었다. 역시 형사다웠다. 시신함을 천천히 닫았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치실을 나왔다. 병원 직원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이번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님, 그럼 차에 가서 기다리세요.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닛을 만졌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치고 제임스 차로 걸어갔다.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자 그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창문이 내려갔다. 누구세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얼굴이 바뀌었으니 당연한 것이었다. 설마? 형사님, 화장실에서 손은 씻고 온 거죠? 제임스가 커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청바지에 가디건을 입은 나를 신기한 듯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었다. 빨간색 립스틱은 진짜 제 것이었어요. 제가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건가요? 일단 출발하시죠. 얘기해 드릴게요. 차량은 병원을 천천히 빠져나왔다. 그는 내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시간이 길어질 것을 그가 예상했는지 경찰서로 가지 않고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나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하게 말했다. 어릴 적 부모님 별거, 여행사, 미아쇼, 야니와의 만남,
내 인생 모두를 얘기했다. 에릭이 경비를 살해한 후 도망을 어떻게 갔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에릭을 숨겨주었고 경찰 조사가 한참 진행될 때 그는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에릭은 왜 리헤르를 호텔로 유인한 거죠? 리헤르가 호텔로 와야 살인을 꾸밀 수 있었어요. 야니를 살해하고 죽은 야니 몸에 닛을 넣으면 야니가 제라드 스미스로 변하는 것이었죠. 복수를 하러 온 리헤르가 제라드 스미스를 죽였다는 시나리오를 에릭이 꾸민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님, 소피아와 헤어지기 전 크게 싸웠던 날 기억하세요? 그날 소피아는 일찍 귀가하려고 했어요.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함께 술 마신 사람이 바로 저예요. 소피아는 형사님과 약속을 또 어긴 사람이 되었고 그게 빌미가 되어 헤어지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 사과드려요. 하하, 괜찮습니다. 소피아가 그랬었군요. 난 그것도 모르고 화만 내었으니 그녀에게 너무 미안해집니다. 그란시나 씨,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편지를 꺼내서 제임스에게 건넸다. 야니 존스에게 전달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편지요? 네, 알겠습니다. 야니를 떠올리며 출발 전 집에서 쓴 편지였다. 급하게 적어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편지를 주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제임스 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제임스도 함께 내렸다. 형사님, 미아 씨와 관련된 모든 얘기는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제임스는 무척이나 평온해 보였다. 이번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의미인지 소피아와 관계 회복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란시나 씨, 비밀은 죽을 때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불륜 감별사는 기억에서 지우겠습니다. 저를 믿어준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란시나 씨 인생을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야니에 대한 감정을 고백하며 훌쩍일 때 나를 위로했다. 눈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며 침묵해 주었다. 웃다가 울기를 몇 번 반복했는지 정신이 없었다. 야니와 함께한 시간 전부를 쏟아냈다. 나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하며 손을 흔들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불륜 감별사 씨, 이번 사건이 끝나면 소피아와 함께 술 한잔 같이 합시다. 형사님과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후후. 그래요? 하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임스가 인사를 하고 경찰서 현관으로 들어갔다. 이제 다 끝난 것이다. 야니와 리에르는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집을 향해 가던 차를 멈추고 나는 내렸다. 걷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을 맞고 걸어가니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었다. 야니는 리에르와 다시 뜨겁게 사랑할 것이다. 기뻐할 그의 얼굴이 떠오르자 웃음이 절로 났다. 야니, 힘들어하더니 결국 사랑을 지켜내는구나. 당신 보며 느끼는 게 많았어.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 소중히 간직할게. 야니, 너무 보고 싶다. 목걸이 닛을 손에 쥐었다. 가로등에 비친 닛은 여전히 검은색이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호수를 향해 목걸이를 던졌다. 그리고 나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계에 균형은 실제 존재합니다. 사랑과 이별에도 균형이 있죠. 당신이 이별한 이유가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면 당신은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지키실 것입니까? 지키는 사랑을 하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